자, 먼저 이제 퍼블리시티의 의미를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말들은 공공성이란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퍼블리시티란 말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퍼블리시티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주 오래된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그 라틴어에서 많이 쓰였지만은 고대 그리스에서 쓰인 말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데 폴리티케라는 말 여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폴리틱이라는 말에 쓰였죠. 폴리티케라는 말 속에 이미 들어가 있고 도시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도시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번역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폴리티케가 뭔지는 아직 우리가 모른다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국가는 국가는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의 무슨 어떤 그 공동체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테네 정도만 해도 30만 정도, 최대 규모가 30만 정도였는데 규모가 큰 그런 국가 개념 정도는 아니고요. 국가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오늘날 좀 스테이트는 아니고요. 공동체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모두가 하나의 그 공동체, 저는 모아리라는 말로 바꿔 부르고 있는 공동체를 모아리. 예, 모여 사는 동아리를 줄여서 모아리라고 부릅니다. 모여 살다라는 개념은 쉽게 쓸 수 있고, 동아리란 말도 우리가 이미 백기환 선생님이 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아리라고 줄여가지고 아예 쓰는데요. 커뮤니티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모여살이 동아리. 어쨌든 이런 이제 하나의 모아리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누가 모이느냐? 모인 사람 전체가 모인 거죠. 뭐. 그러니까 그 모임이라고 한다면은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특정한 원리나 법을 이제 지키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함께 살기죠. 함께 살기의 방식으로 실제 하나의 어떤 형태를 이룬 것. 이것이 폴리티케다. 그러면 가족도 폴리티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족과 이런 이제 폴리스를 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 방식으로 모여 사는 핏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되는 이런 이제 그 코이노니아 개념으로 살림살이 동아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살림살이 동아리는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그 모아리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법이 지배되지 않는 영역은 가족이고 가정이고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영역은 이런 모아리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안에서는 모두가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서 합의에 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고요. 그것을 데모크라시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데모스라는 말은 부족이라고도 이해하셔도 좋고요. 또는 뭐 우리가 민중, 대중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은데 데모스는 그 당시 이제 3개 대표 이런 그 어떤 그 종족이 있었습니다. 귀족이 있었고 이제 부자들 이제 이런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상인 계층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땅을 가진 이제 이 귀족들에게 매어 살이하는 농부들, 또 이제 장사꾼들에게 매어 사는 이런 이제 상인들을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 이제 하층민들이죠. 이렇게 세 개의 부족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모여서 합의체를 구성한 게 데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한 명 한 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국회처럼 여당, 야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정당들이 모여서 크라티아라는 건 이끌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데모스들이 이끄는 형태가 데모크라티입니다. 그러니까 데모스는 우리 이제 사람들을 대표하는 집단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이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집단들이 합의에 의해 가지고 법을 만들고 법으로 이끌어가는 정치 형태, 이것이 데모크라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전혀 아닌 거죠. 완전히 잘못 번역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치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통치할 것이냐, 법으로 할 것이냐, 돈으로 할 것이냐, 뭐 또는 금권으로 할 거냐, 귀족으로 할 거냐, 뭐 아리스토크라티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귀족 정치인데
귀족이란 말도 이상한 우리말이지만은 뛰어난 자란 뜻이고요. 귀라는 것은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이에요. 어쨌든 뛰어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더 결과가 좋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솔론 입법 이후에, 개혁 이후에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다수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정치제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강한 국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중이 참여해가지고 합의하는 것이 훨씬 정치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봤는데, 이것이 이제 로마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 퍼블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리퍼블릭.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리퍼블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데모크라틱 리퍼블릭이라고 할 때 데모스는 이런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형태에서, 리퍼블릭이라는 건 뭐냐면 거의 동어 반복에 가까운데요. 푸블리쿠스, 이것이 모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두의 대표자가, 같은 말이 중첩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끄는, 모두를 대표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말 자체를 정확히 이렇게 뜻매김해서 쓰지 못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할 때 이 앞에 붙은 낱말들은 거의 유사한 뜻들을 이제 겹쳐서 쓰는 셈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리퍼블릭입니다. 데모크라틱이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은 리퍼블릭이 훨씬 중요한데요. 그 리퍼블릭이 뭐냐? 핵심은 모두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헌법 1조 1항에 나오는 게 그거죠. 대한민국은 모두의 것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고 바꾸면 아주 정확하게 그 뜻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모두의 것이라는 것은 이제 키케로 이후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사례가 있는데요. 로마는 전쟁을 통해서 부를 키워간 나라입니다. 산업국가가 아니었어요. 무기를 개발하고 군대를 개발하고 전술을 개발해가지고 이웃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자치권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자치 영역을 잘 다스리게 하는데 거기서 공물을 가져오거나 뺏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확장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전쟁한 뒤에 이제 그 획득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전리품들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법칙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땅이라든지 뭐 예전엔 여자도 나누고 그랬어요. 뭐 금은 보화도 다 나눴지만은 땅도 나누고 뭐 나눌 수 있는 거 다 나누는데, 그때 쓰이는 게 바로 레스 푸블리쿠스이라는 겁니다. 모두 똑같이 나누는 거야. 모두의 것으로 나누는 거야. 네가 장군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나눠갔는데, 물론 몫이 똑같진 않고 이제 공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눠주긴 하는데, 핵심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모두의 것이다. 나중에 이것이 어디로까지 가냐면 집도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줘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공공임대주택 같은 개념으로 집을 다 줘놓고 20년 정도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 자녀들에게 이런 이렇게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면은 목욕탕도 모두의 것이고요. 목욕탕 문화 아시잖아요, 그죠? 로마 사람들이 목욕을 엄청 좋아했는데 지중해 연안이 전부 헐벗었죠. 이유는 목욕을 해야 됐기 때문에 물을 데워야 됐거든요. 이만큼 목욕을 좋아했던 나라인데 그것도 모두의 것이에요. 한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 같은 이런 황제는 로마의 정신을 배신하는 황제이죠. 어쨌든 이렇게 모두의 것을 점점 늘려가는데, 어디까지 늘려가냐면 빵까지도 모두의 것이야. 그래서 이제 빵까지도 국가가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지국가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중류층으로 중산층으로 그냥 자리 잡는다는 거, 아무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은 계속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계속 전쟁을 해야 돼서
누군가 계속 전쟁에 나가야 되고, 전쟁에 나간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20년 정도 전쟁터에서 불로 다녀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공로를 인정받아서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그 자손들은 이제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로마의 정신이 담긴 낱말이 바로 퍼블릭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아적인 전통은 아니에요. 아시아 전통은 돈 많은 놈이 또는 뭐 황제나 임금이 베풀어 주는 게 아시아 전통이었습니다. 덕이라는 개념 다 베푼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제 그리스 로마 전통은 베푸는 게 아니고 모두 함께 싸워서 얻은 뒤에 그것을 모두의 것으로 돌리는 것. 그 뒤에 나온 것을 이제 16세기 서양에 오면은 이 개념이 그 복지 개념으로 연결이 돼요. 그 복지라는 말은 우리가 또 이제 웰페어를 또 복지라는 아주 어려운 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아주 함께 쉽게 얘기하면은 잘 살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잘 산다는 것은 먹고 살게 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서 사람답게 살게 해준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복지라는 것은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문화복지라는 말을 썼었는데 박원준 시장이 그걸 잘 받아 가셨는데 아무튼 문화복지라는 개념은 생존권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로마가 이어받은 정신입니다. 로마가 이제 멸망한 뒤에 그 정신이 살아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빵 주고 포도주 주고 목욕탕 지어줬잖아요. 국가가 이걸 이어받게 되는데 이제 14세기 이후로 르네상스 거치면서 16세기가 오면은 아까 이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부가 좀 축적되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그 퍼블릭 스쿨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공립학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모두를 위한 학교입니다. 공립이 아니야. 국가가 짓는다는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귀족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모두를 위한 학교. 이게 모두 학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갑자기 학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고 지금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공공 서비스, 퍼블릭 서비스 이것이 이제 핵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퍼블릭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제 뭐 의료보험 체계도 나오는 것이고요. 뭐 모든 이런 공적인 퍼블릭 펀드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퍼블릭 스쿨이 나오면서 서양 사회는 완전히 모두라는 개념으로 다 확장되면서 생활세계 전체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18세기에 오면은 퍼블릭 애니미, 공공의 적이라는 말도 나와요. 모두의 적이 나와. 이거는 국가를 얘기하거나 적대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어떤 집단이나 사람을,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퍼블릭이란 말이 갑자기 유행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이것이 이제 하보마사를 만나면서 완전히 또 새로운 형태로 변신을 하게 돼요. 살루스 푸블리카라는 개념이 정치 영역으로 확산되는 거는 19세기까지 와야 돼요. 모두를 위한 정치는 불가능했어요. 정치는 기득권자나 권력을 가진 자나 뛰어난 사람들만 하는 거지 어떻게 일반인들이 정치 참여하냐 이건 거의 상상을 못했던 개념인데 19세기 오면서 이제 그 개념이 다 그 편견이 깨지면서 모두를 위한 정치에서 모두를 위한을 넘어서서 모두가 하는 정치, 모두가 주인이 되는 정치, 모두가 모두에 의한 모두의 정치가 가능케 되는 거죠. 이거 데모크라시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푸블리쿰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로 데모크라시라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달라진 거는 캐피탈리즘이라는 것이 너무 급성장하다 보니까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버렸어요. 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는 리퍼블릭 안에는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이 분리가 돼 버려가지고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될지 항상 이것을 평가해야만 됐어요. 어떤 때는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어떤 때는 자본주의, 경제가 중요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를 통합할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은 아마 21세기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는 뭐 그것을 서로 살림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한번 제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런 퍼블릭 시티, 퍼블릭쿰이라는 낱말이 데모크라시를 만나면서 좀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네 것, 내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커먼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어요. 이 커먼이라는 것은 각자의 소유권을 다 인정한 상태에서 기부하는 방식으로 조금 내가지고 서로가 마련해 놓은 우리 모두를 위해 쓸 수 있는 어떤 작은 이런 집합적인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확대되고는 있죠. 뭐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건데, 여기 퍼블릭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은 모두를 위한 도서관이긴 한데, 이것이 커먼이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이라는 건 좀 협소한 개념이긴 한데요. 어쨌든 요까지도 이제 지금 퍼블릭 안에 들어와 있어서 또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웰펜트릴카이트라는 개념은 하버마스가 제시한 이 개념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참여를 갖게 되는데요. 참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 근데 참여라는 것은 모두가 실제로 정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권이라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투표권을 갖는데 어린아이들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8세, 지금 19세는 갔는데 18세까지 못 갔잖아요. 그럼 모두의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방성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누구에게 개방이 되느냐. 그러니까 오픈. 에센트릴리카의 핵심이 오픈인데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것이 열려 있는가. 우리 모두의 것이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외국인에게 열려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왜 외국인에게,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투표권 줘야 되지 않나요? 이 생각 좀 할 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도 투표권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 개방의 범위에 의해 가지고 모두의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버마스가 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방식으로 이런 모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약을 두고 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약이 정보의 개방성이었습니다. 공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뭐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알으면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데 몰라가지고 참여를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참여라는 것을 목표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거다.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결국 개방성을 넓히는 것이다. 해가지고 개방과 공유 그리고 참여라고 하는 이런 영역으로 하버마스가 이제 이 퍼블리시티의 의미를 바꿔놨습니다. 넓혀준 거죠. 근데 이걸 독일어로 도이치로 썼어요. 에펜트릴카이트. 그러니까 퍼블리시티가 좀 갑자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정치 영역이 텅 비어 있다가 이 비어 있던 정치 영역을 하버마스가 독일어로 에펜트릴카이트로 딱 써버리니까 이게 정말 퍼블리시티에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받아들이긴 했어요. 받아들이고 나니까 기존에 있던 경제와 정치가 이렇게 한데 뭉쳐져 있던 이 개념이 타격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쓸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퍼블릭 스피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대안어로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안어로 썼는데 내용은 같은 거니까 나중에 퍼블릭 시티로 또 다시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제 이제 혼성 모방이 시작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하버마스가 말하는 모두에게 열림이라는 이것이 이제 본질이 되는 건데, 모두에게 열려 있다. 이것을 퍼블릭시티 안에 그대로 이제 또 받아들이고 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이제 공공선거 관련된 이런 낱말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바꿔야 이 모든 사태를 다 이렇게 갈무리하면서 의미의 손실이 좀 적은 상태에서 새로운 말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공공권이란 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공공권. 성이란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성이란 말은 성질이란 말을 뜻하는 것인데요.
홍성민 선생님이 그거 이제 그냥 전미어입니다 해가지고 마음이 좀 편안해졌죠.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그냥 전미사로 보고 그럼 성질을 뜻하는 건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럼 성질이 또 뭔가요? 이거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만뒀어요. 이럴 바에는 성의 의미를 파고들지 왜 성질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봤더니 잉글리시는 스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퍼블릭 스피어. 그래서 이 스피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농담을 하나 하자면은 지구를 흔드는 사나이가 있는데요. 이게 셰익스피어죠. 셰익스를 흔들다 악수한다는 뜻인데 거기 스피어가 있으니까 구를 흔든 죄송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이제 구를 흔들었는데 핵심이 뭐냐면 스피어는 구 형태를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 그럼 이제 3차원 공간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어떤 울타리긴 울타리인데 이렇게 뭐 선으로 친 울타리가 아니고 이렇게 어떤 부피를 갖는 몸피를 갖는 저는 몸피라고 하는데 몸의 크기를 갖는 어떤 이런 그 3차원 공간을 대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이라는 것 핵심이 뭐냐면은 원래 가축을 치는 울타리란 뜻입니다. 권이란 낱말 자체가 한자로는 그러면은 가축을 치는 이 울타리라는 것이 결국은 보호를 위한 어떤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어라는 것은 그 안에 놓여 있으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공간이 바로 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공권 그러면은 공공이라는 것이 살아 숨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울타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역이라는 말을 또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요. 스피어 대신에 물론 이건 독일어 도이치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좀 아마 쉽게 다가갈 수도 있는 건데요. 독일어에서는 이제 에펜틀리카이트를 이제 오펜이라는 말로 쓰면서도 베라히라는 말로도 써요. 베라히는 우리말로 영역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제 라이히 하면 나라라는 뜻이야. 나라라는 걸 이렇게 쭉 펼쳐서 날라지는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넓은 영역. 나라라는 것이 쭉 어떤 색깔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것이 또는 힘이라든지 이것이 미쳐서 쭉 펼쳐져 있는 넓게 둘러쳐진 영역을 이제 나라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베라이가 꼭 그런 뜻이야. 어떤 주권이 있을 때 sovereignty 주권이 있을 때 그 주권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이것이 이제 영역이라는 뜻이야. 영자라는 거니까 영영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역이라는 말도 번역할 수는 있는데 주권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맞질 않아요. 정치권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어떤 중요한 행위가 펼쳐지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이런 통치적인 그 권력이 펼쳐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서 권으로 일단 쓸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를 좀 해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공공성이라는 이 낱말이 탈락된다는 위험이 생기더라고요. 단절이 생겨버렸어요. 권으로 쓰니까 뜻은 공공권이 맞는데 이 공공권으로 바꾸니까 공공성이라고 써왔던 그동안의 모든 그 맥락들이 단절되는 이러한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반대로 해보자. 성을 남기고 공공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성을 그대로 놔두고 그럼 이제 그 공공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이제 따져봤는데 라틴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라틴어 맥락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모두. 그리고 모두에 대한 우리말을 또 쭉 풀어봤더니 아주 좋은 뜻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의 핵심은 모으다입니다. 근데 모으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모으려면 흩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흩어져 있어야 되고
흩어져 있는 것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장소가 있어야 돼요. 물론 시간은 이제 약간 덜 중요한데, 그런 이제 모이는 장소, 연못과 같은 것이 있는데, 물들이 모여드는 그 자리, 그것을 이제 연못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말 묻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에다가 시옷 붙인 건데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단, 이것을 묻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렇게 묻으로 만드는 행위를 묵다라고, 쌍기역을 붙여서 묵다라고 하죠. 물론 매다 뭐 하고 다 연결이 돼서 상당히 좋은 쓰임새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이다라는 이 말의 기본 뜻은 하나의 그 이제 못이라는 연못과 같은 흘러들어오는 하나의 공간을 갖고 있어서 지나치게 이제 공간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오늘날 특히 이제 이런 멀티미디어의 시대라고 본다면은 모이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꼭 공간적인 의미를 가질 필요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이다라는 개념이 좀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모두라는 개념은 굳이 장소 개념을 전제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자, 모두 모이세요 그랬을 경우 한 장소에 모일 수도 있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전화로 할 수도 있고 편지로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시간차를 둘 수도 있고 해가지고 모두라고 할 때는 꼭 장소만 연결될 필요는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모두라는 말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모두라는 말로 한번 봤고, 이걸 이제 연구해 보기 위해서 이제 공공 의료를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공공 의료야말로 오늘날 한국이 사실 성공을 거둔 분야거든요. 공공 의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근데 이제 홍준표가 떠올라질 겁니다. 진주의료원 이제 그 폐쇄를 했는데,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책적 판단 부분이 있는데, 적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공공 의료를 정부가 주도한다고 했으니까 적자를 내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병원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건 아니에요. 원래 모두 병원에는 적자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이라는 말이 사적인 영역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래서 이제는 공공의 외주화라는 말을 많이 썼을 때 이제 공공기관들도 수익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공사가 원래 분리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왜 사적 영역은 이렇게 생산성이 있는데 공적 영역이 이렇게 생산성이 없냐 이렇게 비판받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잘못했던 거죠. 이게 모두를 위한 병원이라고 한다면은 생산성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모두를 위한 병원인데 왜 사람들이 그런 진주의료원으로 안 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살고 싶으니까. 진주의료원 가면은 병을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공공의료, 모두를 위한 병원은 결국 모두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고 병원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병원이 병을 치료하는 곳이니까 모두의 병을 치료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아산병원도 그것도 모두를 위한 병원인 거야. 그 돈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고, 모두를 위한 병원이라는 것은 병원 자체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때 이미 다 나오는 거죠. 모두를 위한 병원인 거예요. 항상 병원은. 그러니까 공공의료라고 했을 때 그거는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가 돈을 낸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익의 문제로 연결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전에 모두를 위한 병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었다면은 수익이라는 개념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았을 거고, 오히려 어떻게 병원의 질적 수준을 높여가지고 서울로 가지 않고 거점 병원이 돼서 그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이 질 좋은 양질의 그리고 적정의 의료비를 가지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로 이걸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모두라는 개념은 결국 이런 뜻으로 좀 새로 칼바꿈 돼야겠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영향을
소수에게만 주면 모두가 아닌 거야. 그런데 요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법관 탄핵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그 사람 한 명, 임성근 한 명에게만 영향을 주는 거냐? 아니죠. 모든 법관에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왜 주냐면, 자, 이제 판사들도 이런 식으로 외부의 압력을 통해 가지고 잘못 판결하면은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법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거예요. 이건 공공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판사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결국 결과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건 모두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공기 이런 것들은 다 모두의 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스크 같은 경우도 코로나 상황은 차별 없잖아요. 남녀노소 차별 없어요. 그럼 모두가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럼 모두의 것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모두의 문제로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모두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를 우리 결정할 수 있는데, 필수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두의 것이다. 또 땅이라는 것도 모두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의 것을 어떻게 결정하는 방식이 쉽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관심 있는 것들 있잖아요. 조국 조민인가요? 위조를 했다는데 실제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촛불 시위를 하거나 또는 태극기 시위를 하거나 누구 이런 거 안 해도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모두의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는 대통령이 어디 간다. 모두의 관심사죠. 이건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일일지라도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 그건 모두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칠 수도 있는데요. 한 개인이 아주 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갑자기 알려져가지고 모두의 관심사가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생활 침해도 가능하다는 거냐 이렇게 반론할 수 있는데요. 전제는 알려졌을 경우, 그래서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가지면 더 이상 사생활이라는 범주로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면 그건 모두의 것으로 모두성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와 같은 것인데요. 가치 있는 정보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만일 이제 정보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했을 때 공개를 안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공공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모두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두에게 공개를 해야 될 때 모두의 범위는 어디냐? 아까 앞에 얘기한 몇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거.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 대북 정책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나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넌 요만큼밖에 영향이 없잖아. 요만큼밖에 없지. 그럼 요만큼이라도 정보를 공개해야지. 그럼 모으면요. 다수가 모으면요. 다수가 모여가지고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요. 그 다수가 모인 만큼 공개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그만큼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방성, 이것도 모두성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이게 저는 앞으로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책임성 부분이에요. 내가 정보 공개를 해가지고 뭐가 비밀이 터졌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공개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터졌어요. 그럼 누구 책임인가요? 공개 정보를 청구한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그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은 그 사람들을 위한 고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개 안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책임까지 해가지고 5가지 정도로 모두성의 영역을 좀 받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공공재라고 하는 퍼블릭 굿이라고 얘기하는
이걸 한국에서는 전부 정부가 이렇게 돈을 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공공재라는 개념을. 근데 이거는 잘못 잡힌 거예요. 퍼블릭 굿이라는 공공재라는 것은 정부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그건 누가 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야.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정부에 의해서 생산될 수도 있고요. 민간에 의해서 생산될 수도 있고요. 한 개인이 기부하거나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비배타성이라는 거죠. 모두가 쓸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두가 쓸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죠. 한 명 들어가면 그 다음 사람 기다려야 돼. 모두가 쓸 수 있지만은 모두가 쓰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킬 줄 아는 어떤 시민 정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책임성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갖추지 못하면은 모두라는 것은 사실 그냥 혼란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안에는 모두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공공성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이제 모두성이란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바꿔봤고요. 두 가지를 이제 앞으로 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는 우리 이제 친하잖아요, 사이가. 여기 이제 술래집 세미나 오시면 친한데 친밀권이야. 친한 사이에는 모두성이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반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계, 예를 들어서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아동학대. 그 가족 안에 이게 가족 안이라고 하니까 아주 사적인 영역이어서 아동이 학대를 받을 때 경찰이 거기 개입할 수 있냐 없느냐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개입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입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가정도 이제는 우리 모두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조차도 이제는 우리 모두의 영역으로 끌고 나오게 된다. 꼭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끌고 나온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밀권과 모두성 이 둘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공존시킬 것이냐 하는 뭐 그쪽 연구를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예술, 공공미술 이렇게 이제 다양한 공공 이제 의료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연구를 해봤고, 이제 이 술래집 세미나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진행했던 글로는 못 썼지만은 한 부분이 공공미술과 공공예술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특히 이제 여기 이경복 선생님의 작품을 가지고 수다스러운 호랑이 가지고 공공미술이 뭐냐 요거를 좀 분석을 했는데 아주 흥미로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모두 미술이다. 낯설겠지만 여러분들이 모두를 위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 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대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시대성. 근데 이 시대성이 현재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이경국 선생님이 조선시대를 담아낼 수는 없잖아요. 현재 21세기 오늘날 그때 19세기 20세기니까 20세기를 담아놨는데 이 안에 보면 그 안에 햇님 달님과 같은 옛날 얘기가 들어와요. 핸드폰 챙겼어 하는 얘기가 들어와요. 현대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벽화 형태로 모자이크로 딱 이제 붙박이로 되어 있어요. 물론 철거될 수 있는데 미래세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본 시대성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거기다 이제 이야기를 담아서 하나의 작품으로 이제 놓았을 때 하나의 그 갤러리에다가 문 걸어 잠그고 전시한 게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야기를 핵심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소통 가능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그리고 재료에도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고 왜 그 장소에 그렇게 했는지도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게 겹치고 겹쳐가지고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히설키 이제 얽혀 있어요. 그래서 한 호씩
모자이크 한 조각 가지고도 풀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림 전체로도 풀어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지어놓은 거죠. 이 지어놓은 것을 하나의 작품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 미술이냐, 모두 미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제 앞에 얘기했던 거를 다 가져와야 돼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을, 보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저렇게 했더니 보기 좋더라 등등 관심이 끄는 것이고, 이 모두게 다 설명이 되면 모두 미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미술과 예술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술이라는 말을 가지고 쓴다고 한다면은 그건 또 다른 의미에서 미술의 개념을 또 추적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뒤에 이제 공공 미술 또는 모두 예술을 이제 바꿔낼 길이 있겠죠. 참고로 저는 예술이란 말을 지음술이라고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술이란 말도 꽤 좋은 말이고 멋있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아트라는 말도 거기 담겨 있어서 그대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어서 술이란 말은 좋은 낱말인데 이해가 좀 어려워요. 한자라서 우리가 지금 그 사전을 찾아봐도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고, 우리말로는 이제 지음이 참 좋은데 짓다만 가지고는 말을 만들기가 어려워서 지음술까지 해가지고 모두 지음술, 마치 모두가 짓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모두를 위해서 이경복이가 지은 어떤 기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어내면은 오히려 그 안에 다양한 뜻들이 이렇게 또 구조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글로까지 쓰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가 원래 PPT 자료로 준비했던 걸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